안녕하세요. 책을 말하느니 말을 책임지고 싶으니 책말이입니다. 오늘의 책은 투에고님의 그때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표지의 색감이 참 예뻐서라도 읽어보고 싶다라고 느껴졌어요. 읽어보았는데 정말이지 알맹이가 꽉 찬 느낌이었답니다. 오늘은 초성 기억으로 이루어진 단어들을 다뤄볼게요. 지금 그 책 속 여행을 시작합니다. 기억, 격려가 필요할 때, 간절함. 어느 한 청년이 소크라테스에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나요? 라고 물었다. 소크라테스는 청년에게 물속으로 들어가 잠수를 해보라고 했다. 청년은 그 말대로 물속으로 들어가 잠수를 했다. 그리고 기다렸다. 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부름이 없자 숨이 막힐 것 같았던 청년이 헉헉거리면서 밖으로 나왔다. 소크라테스는 그런 청년에게 물속에서 정말로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청년은 당연히 공기였다고 답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그것을 간절히 원한 만큼 지식을 갈고해야 하네. 뭐든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간절함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 마음이 짙어야 노력에 탄력이 붙고 더 힘이 있는 행동이 이어진다. 물론 노력하면 반드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장담하진 못한다. 하지만 간절함이 깊은 만큼 목표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갈증. 사람의 몸은 약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 매일 체내에서 많은 양의 수분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이를 충분히 보충해주지 않으면 목마름을 느낀다. 이런 느낌을 갈증이라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물을 마시면 일시적으로는 갈증이 해소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목이 말라온다. 그래서 갈증이란 단어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구의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다. 우리가 느끼는 여러 욕구와 욕망에는 갈증이 뒤따른다. 갈증을 일으키는 욕구는 다양하다. 식욕이나 수면욕처럼 본능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대상을 갖고 싶다는 소유욕일 수도 뭔가가 되고 싶거나 뭔가를 이루고 싶다는 고차원적 소망일 수도 있다. 이런 욕구들은 죽을 때까지 끊이지 않아 갈증이 좀처럼 가시지 않게 한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많은 물을 마실 수도 없다. 뭐든 지나치면 체하는 법이니까. 반대로 수련하는 셈치고 물을 마시지 않고 참자니 탈진에 쓰러질 것만 같다. 허망하게 반복되는 이 같은 과정을 꼭 나쁘게만 볼 수는 없다. 인간은 태초부터 갈증을 느끼도록 태어난 존재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아있을 수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매번 목이 마른 것은 우리가 실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준다. 인간의 욕망은 인간의 본질이다. 바르흐 스피노자. 감정의 바다. 상대방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진정으로 상대의 마음이 어떤지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감정이 일렁이는 바다에 푹 빠져야 한다. 수심이 적당하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발이 닿지 않을 정도로 깊어 오래 헤엄치지 못할 수도 있다. 함께 파도를 타고 해변에 발을 디딜 수 있다면 좋겠지만 반대로 함께 가라앉아 버릴 수도 있다. 때로는 바닷속이 아닌 바깥에서 자신만의 감정이란 바다에 잠겨있는 상대방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 나오라고 손짓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다 보면 깊이 이해하고 싶은 사람이 다가올 때가 있다. 그럴 때면 타인의 내면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 위험한 일임을 알면서도
조금씩 용기를 내게 된다. 그리고 한 걸음씩 바다를 향해 걸어가면서 생각한다. 어쩌면 사랑이라는 것은 다칠 걸 알면서도 용기를 내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겨울나무. 문득 겨울나무를 바라보다 궁금해졌다. 봄, 여름, 가을을 함께했던 아름다운 풍경들, 무성하던 푸른잎, 색색으로 계절을 물들이던 꽃, 좋은 날들이 다 찬사하던 이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날씨만큼이나 을씨년스럽게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의 자태는 저 먼 북쪽에서 불어온 매서운 싹풍과 살이 떨리는 주위에 고적함만 더한다. 차고 시린 겨울이 나무에게는 야속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의 소중함과 화려한 이면에 숨겨진 진짜 본 모습을 알게에는 좋은 계절일지도 모르겠다. 겸손. 허세는 적이 공격할 허점을 만들 뿐이고 겸손은 방패가 되어 나를 보호해준다. 화려했던 지난날을 자랑거리 삼아 주저리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대화는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밌을지 모르지만 잠자코 들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다지 유쾌하지 않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틀리지 않다는 생각. 슬그머니 고개를 든다. 자신감이나 기쁨을 표현하는 것도 자기의 일부이지만 너무 자주 과장되게 표현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반발심을 살 수도 있다. 훗날 그 말들이 독이 되어 화자에게 돌아올지도 모른다. 독일에는 타인의 불행에서 순수한 기쁨을 느낀다는 속담이 있다. 속담이 가리키는 심리를 손해와 고통의 합성어인 샤덴프로이데라고 한다. 온라인 공간에서 심심치 않게 보이는 유명인을 향한 시기와 질투의 배경에도 이 단어로 표현되는 마음이 있을 것이다. 우리 일상도 별반 다르지 않다. 당사자 앞에서는 위로해주는 척 하면서도 돌아서면 그럴 줄 알았다며 쑥덕거리는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하던가. 타인의 이율 배반적인 감정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있다면 그건 바로 겸손이다. 마니엘력의 법칙을 발견한 천재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은 자신의 지식을 발견되지 않은 진실의 대양 앞 해변에서 놀고 있는 소년에 비유했고,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또 다른 천재인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똑똑한 것이 아니고 문제를 더 오래 고민했을 뿐이라 말했다. 그들은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업적을 이루고도 단지 좀 더 오래 생각하고 좀 더 빨리 발견했을 뿐이라며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자존을 지키는 선에서 적당히 겸손을 유지해야 내 마음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경험. 타블라 라사는 라틴어로 깨끗한 석판이라는 뜻이다. 즉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은 백지 상태를 의미한다. 영국의 경험론 창시자 존 로크는 인간은 어떤 관념이나 정신적인 기제 없이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로 태어나며 후천적인 경험으로 인해 마음이 형성되어 전체적인 지적 능력이 형성된다고 했다.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관념을 가진다는 데카르트의 본유 관념과는 대비되는 주장인데, 내적, 감각적 경험을 통해 관념이 생긴다는 지점이 더 마음에 와닿았다.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불평등하게 지닌 상태로 태어나도 경험은 모두 평등한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백지에 무엇을 그리고 어떤 색을 입힐지는 결국 자신의 몫이다.
그 결과물인 관념이나 지적 능력의 평가를 내린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지도 모른다. 경험 안에 담겨있는 모든 복합적인 관념과 가치는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는 알기 힘든 것들이기 때문이다. 경험은 곧 몸으로 쌓은 지식이며 나아가 내 삶의 원천이 된다. 계기. 미국의 어느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다. 선생이 한 아이의 뺨을 때렸다. 한절부절을 못하고 정신 사납게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필이면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벌어진 일이라 굴욕감에 휩싸인 아이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울음을 멈출 수 없었다. 그때 아이의 나이는 고작 5살에 불과했지만 아이는 이 사건을 계기로 평생 부당함과 맞서기를 다짐했다. 바로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로 유명했던 클래런스 대로의 이야기다. 조금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나도 작은 사건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 학창시절 나는 글짓기에 소질이 있는 학생이 아니었다. 해마다 열리는 글짓기 대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것이 귀찮기만 했다. 그날도 딴짓만 하다 결과물을 제출하라는 선생님의 재촉에 아무렇게나 떠오른 구절을 시럽시고 써 내려왔다. 어렴풋이 제목만 기억날 뿐 어떤 내용인지는 한 구절도 떠오르지 않는 글이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그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난 어안이 벙벙한 나머지 그 소식을 전한 선생님께 물었다. 제 씨가 어떻게 상을 받은 거죠? 나만큼이나 이 대회에 관심이 없어 보였던 선생님이 무심하게 답하셨다. 글쎄, 아무리 찾아봐도 더할 줄만한 글이 없었나 보다. 그때의 묘한 기분이란 당시에는 일상의 해프닝 중 하나로 기억에서 잊힌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것이 계기였던 것 같다. 그 일이 없었다면 글쓰기를 좋아하게 되지도 않았을 거고 지금처럼 이렇게 글을 쓰고 있지도 않았을 테다. 비록 작은 계기였지만 그때부터 조금씩 변화한 내가 현재의 나의 것이다. 타고난 재능이 없거나 관심사가 아니어도 계기만 있다면 사람의 운명은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는 것일까? 그동안 부정했던 결정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앞서 일어난 원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에 조금씩 공감이 가기 시작했다. 나는 사람은 날 때부터 타고난 환경이 있으나 대체로 외부에서 우연히 찾아오는 계기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나 운명을 바꿔놓은 경우가 많다.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삶을 온통 흔들어 놓는 엄청난 계기도 있지만 대부분은 나비효과처럼 아주 작은 날갯짓 한 번이 태풍이 되어 전혀 다른 결과를 불러온다. 그러니 나를 변하게 할 계기의 크기는 중요치 않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계기로 만들어낸 변화의 크기다. 공감. 공감은 독일어 아인필롱에서 유래된 말로 감정을 이입한다는 뜻의 단어다. 인간의 감정을 여러 색깔로 나눈다는 채도는 감정의 색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서로의 채도가 가장 비슷해지는 순간 상대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내 마음과 연결된다. 이는 연민이나 동정, 그리고 단편적으로 어림짐작하는 것과 확연히 다르다. 타인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일은 불가능하지만 공감이야말로 이해라는 영역에 가장 근접하게 다가갈 수 있는 행위다. 가끔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 내 감정과 코드가 맞는 영화 한 편이나 책한 권, 익숙한 멜로디 한마디에 더 깊이 입에 빠져들 때가 있다. 일면식도 없는 일수가의 작품에 이미 유명을 달리한 몇백 년 전 철학자의 말에 공감과 위로를 느낄 때면 기분이 묘하다. 어떻게 주변 사람들도 잘 모르는 내 심정을 본 적도 없는 외국 작가나 몇백 년 전 사람이 이토록 잘한다는 말인가?
어쩌면 공감이라는 것은 꼭 같은 시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겪어야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나를 깊이 이해함으로써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을 다수의 보편적인 감정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공감 아닐까 생각해 본다. 공생. 일생 동안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거나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살아간 사람이 있을까? 내가 부탁할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부탁을 받는 일이 생길 때도 있다. 누구나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기에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이 온다. 그럴 때는 부탁할 누군가를 떠올리게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부탁을 할 때 남의 도움을 얻어 쉽게 가려 한다며 실눈을 뜨고 볼 일만은 아니다. 나를 위해서도 상대를 위해서도 도리어 어긋나거나 감당하기 힘든 부탁일 때 거절을 하되 여력이 있는 선에서는 도움을 주고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과거. 인간은 불완전하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한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의도치 않게 크고 작은 상처를 주고받는다. 중요한 건 그 이유다. 상처 입고 넘어진 채 그대로 주저앉아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탓하며 과거만 돌아본다면 내일도 오늘과 다를 바 없는 날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원한다면 현재 불완전한 존재인 나를 인정하고 과거를 발판 삼아 옳은 답을 찾아가야 하지 않을까? 과거는 내가 살아온 길이고 미래는 내가 살아갈 길이니 말이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아인슈타인. 괴로움이야말로 인생. 금서를 낭독한 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집행 직전 극적으로 살아난 도스토옙스키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시베리아로 묘배를 갔다. 그곳은 흉악 범죄자들이 모여있다는 감옥이었다. 바깥 세상과는 단절된 꽉 막힌 공간에서 24시간 그들과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무척이나 괴로운 일이었을 것이다. 이어지는 고단한 나날에 생애의지를 상실할 법도 한데 그는 그곳에서 오히려 인간의 심연에 대해 사색했다. 머릿속으로 다음 작품을 구상하며 4년이란 긴 시간을 가졌다. 도스토옙스키는 괴로움이야말로 인생이라고 말하며 그때 들여다본 감정의 심연을 죄와 벌을 비롯한 위대한 예술 작품으로 승화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고통이 있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의 육체적인 고통을 비롯해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미움과 원망, 상실의 아픔, 경쟁과 비교에서 오는 자괴감과 열등감 등 마음에도 매일매일 크고 작은 괴로움의 풍파가 있다. 사는 동안 느끼는 고통의 종류는 이루다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하지만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말했다. 바로 이런 괴로움 속에서도 체념하지 않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시도한 것이 인생이라고. 살아있기에 고통도 존재하는 것이다. 권태로움. 새로운 것에도 언젠가는 익숙해지기 마련이다. 익숙함은 단조로운 일상을 부른다. 그리고 그와 함께 권태가 찾아온다. 달리 말하면 현재의 상태가 신경 쓰이는 것 없이 평안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공연스레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두려운 생각도 든다. 늘 그렇듯 이런 불안은 어떤 강박에서부터 시작되어 나를 스스로를 조급하게 만든다. 권태로움은 언제나 삶의 곁을 맴도는 바람과 같다. 새로움이 가끔씩 부는 새찬 바람이라면 권태로움은 있는 듯 없는 듯
잔잔하게 울고 있는 미풍이다. 하지만 바람이 잠잠해졌다고 해서 완전 사라진 것은 아닌 것처럼 지금 권태롭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삶은 권태와 실증, 그리고 새로움의 탐색과 추구를 반복하는 과정의 연속일지도 모른다. 만일 이런 굴곡이 없다면 삶은 그야말로 무미건조할 테다. 여태껏 우리에게는 수많은 권태에 길들여져 왔고 그 미동 없는 시간 속에 몸을 잠시 웅크린 채 쉬어가기도 하며 다시 새로이 도전할 힘을 얻었다. 그렇다면 권태로움 또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휴식 같은 존재가 아닐까? 그리움이란 무엇일까? 넓은 바다에서 산란을 마친 연어가 강으로 돌아오듯이 사람에게도 기소 본능이 있다. 오래도록 낯선 환경에 놓여 있다 보면 유년 시절을 보낸 고향이나 익숙했던 장소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렇듯 과거의 특정 시기나 장소에 대한 향수를 뜻하는 노스탈지아는 17세기 스위스 의학자 요하네스 호퍼가 그리스어 귀향과 고통이란 단어를 합쳐 만든 단어입니다. 당시 전쟁터에 용병으로 나간 스위스 청년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그리움과 두려움이었다고 한다. 얼마나 그리움이 컸으면 고통스럽다고 하지 표현했을까? 불쑥 그리움이 찾아올 때는 정말이지 만감이 교차한다. 배시시 웃음이 새어나오다가도 금세 눈가가 촉촉해진다. 우리는 그리움이란 감정을 특정한 형태로 만들어 보관하기도 한다. 추억이 담긴 물건을 버리지 않고 모아둔다거나 중요한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 앨범에 보관한다. 앨범 속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지나간 과정들을 되짚어가다 보면 빛바랜 사진 속에 담긴 그림들이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신기하게도 같은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그림이 떠오르는 시점에 따라 다르게 느껴진다.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던 다양한 감정들이 시간이 흐른 뒤에 보면 그리움이라는 단어로 떠오르기도 한다. 어느 날 갑자기 그리움이 사무친다면 그것은 지나간 사람이나 시간, 기억의 소중함이나 가치를 그제야 깨달은 것이다.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그 순간이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다는 것을 짙어진 그리움은 가끔씩 가슴속에서 꺼내볼 기억으로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금원 유대인의 지혜를 다룬 탈무드에서는 귀는 친구를 만들지만 입은 적을 만든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입을 조심하라는 경계를 담는 성어가 많다. 유언비어 탈무드에서는 소문이란 소문에 오른 자, 소문을 듣는 자, 소문을 말하는 자 이렇게 세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 했다. 아무 근거 없이 떠돌아다니는 낭설은 입에 담지도 귀에 듣지도 말아야겠다. 증언, 부언 아무리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이라도 귀에 못이 박이도록 계속해 반복해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고통일 수도 있다. 세 번째, 1구2안 밥 먹듯 거짓말을 일삼거나 상황에 따라 계속 말을 바꿔서는 안 된다. 일관성 없는 말은 신뢰를 잃게 한다. 네 번째, 동문서답 동쪽을 물었는데 서쪽으로 답한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경청하지 않고 엉뚱한 대답만 하면 말하는 사람은 힘이 빠지기 마련이다. 다섯째, 허장성세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다. 허세뿐인 말은 타인에게 밉보이기 좋으며 언젠가 미천이 드러나고 만다. 여섯 번째, 견강부회 강단과 고집은 다르다.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우겨서는 안 된다. 지나친 고집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둘 떠나게 만든다. 육두문자 7번째. 언행은 인격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도리에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상스러운 표현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말하는 사람의 품격마저 훼손한다. 8번째, 다언삭궁. 노자의 도덕경 제5장에 나오는 말로 다언삭궁 불야수중, 즉 너무 많은 말을 하면은 자주공주에 물리니 침묵을 지키는 것만도 못하다는 뜻이다. 인간의 생각은 온전히 말로 전할 수 없기에 많이 떠들수록 말이 꼬여버리기도 한다. 그러다 보면 의도치 않게 궁한 상황이 부닥치기 마련이니 그럴 땐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것이 낫다. 기도. 이따금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라는 것이 있다. 이럴 때는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기적을 바라는 것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다. 기적을 바라는 행위인 기도의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다. 마음속으로만 읊조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두 손을 모으고 경건한 자세로 기도하는 사람, 기원이 담긴 물건을 늘 곁에 두는 사람도 있다. 어찌 되었든 마음을 담아 기원하라는 기도라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마음의 안정과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기운을 얻게 해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같은 기억, 같은 피사체도 촬영 각도나 기법에 따라 전혀 다르게 느껴지듯 우리의 기억도 마찬가지다. 기억은 나의 역사에 대한 해석이며 나만을 위해 상영되는 한 편의 영화다. 기회. 흔히 인생에 중요한 기회가 3번 온다고 말한다. 그만큼 좋은 기회가 오는 것이 흔치 않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런 기회를 알고도 잡기 힘들다는 말이기도 하다. 지나고 생각해보면 사실 살면서 이런저런 기회는 많았는데 자각하지 못한 사이에 놓치거나 알면서도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던가 하는 이런저런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천재이루가 온들 잡을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미국 유명 작가이자 투자와 관련된 많은 명언을 남긴 마크 트웨이는 책과 강연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었지만 투자에서는 매번 인생의 쓴맛을 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라는 젊은 발명가가 트웨인을 찾아왔다. 벨은 트웨인에게 5블럭이나 떨어진 곳에서도 전선을 통해 서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될 거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발명품에 투자하라고 말했다. 트웨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코웃음을 쳤다. 이후 벨은 정말 전화기 발명에 성공했고 그에게 투자했던 이들은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다. 훗날 트웨인은 연이은 투자 실패로 인해 빚더미에 시달리게 되었는데 만일 그가 그때 벨의 말을 듣고 전화기에 투자했더라면 아마 단 한 번의 투자로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언제 올지 모르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생각해야 한다. 중국어로 위기라는 단어에는 위태와 기회라는 뜻이 모두 내포되어 있다. 난세가 영웅을 낳듯이 위기에도 기지를 발휘하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다. 중국 삼국시대의 유비, 조조, 제갈량 등 수많은 호걸이 대업을 도모한 일화는 너무도 유명하다. 지금이 위기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잘 살펴보면 그 안에 분명 기회가 숨어있을 것이다. 천재이루. 천년에 한 번 만나는 뜻으로 여간하여서는 만나기 어려운 좋은 기회. 긴장의 역설. 하인리히 법칙은 대형 사고나 재해는 어느 날 우연히 발생하지 않으며 그 전에 경미한 사고와 징후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말한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다.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일이 갑자기 틀어지거나 뜻밖의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분명 크고 작은 징후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대로 괜찮을까 싶은 불안. 왠지 좀 찜찜한데 싶은 상황. 그러나 익숙한 현재에 머무르고 싶은 안일한 마음이 이런 신호들을 그냥 지나치게 만든다. 그러다 막상 사고가 터지고 나서 깨닫는 것이다. 뭐 괜찮겠지 싶은 안일감. 아니었으면 좋겠어. 라는 현실 회피 등이 사실은 나의 바람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이다. 삶은 평온과 불안 그 사이에 있다. 과도한 긴장은 스트레스를 유발해 생활에 지장을 주지만 반대로 나사가 풀린 것처럼 해이해져 버리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 시련을 맞닥뜨릴 수도 있다. 평온과 불안 사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며 떨어지지 않으려면 긴장을 풀고 바람에 몸을 맡겨야 할 때와 긴장의 고삐를 꽉 쥐고 빨리 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를 잘 구분해야 한다. 가장 평화로운 순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태도야말로 우리를 무사히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이다. 길.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길이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다고 한다. 목적지라는 것도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간다는 의미일 뿐 최종 종착지가 어디여질지 그 끝은 무한하기만 하다. 시간이 흘러 산으로 가로막혀 있던 곳에 터널이 생겼고 나아가 바닷길과 하늘길도 열렸다. 이대로라면 언젠가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시공을 초월할 길도 생길지 모르는 일이다. 결국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아는 길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일 테다. 나가 중심인 1인칭 시점에서는 단순히 내 앞에 놓인 길을 나 혼자 걷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그 틀 바깥에서 보면 다를 수 있다. 우리는 누군가 이전에 만들어 놓은 길을 걷는 중이며 이후에 또 다른 누군가가 걸어갈 길을 걷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작은 점이 모여 선을 이루고 그 선이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 하나의 세상이 되는 것처럼 말이다. 혼자 걷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나 가고 있는 길에 대한 시각이 달라진다. 어떤 길이든 우리는 그 길의 모든 과거와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걸어가 준 사람이 있어 외롭지 않고 나중에 걸어올 사람이 있어 책임감이 생긴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길 위에서 만난다. 꾸준함의 꾸준함.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사람들을 만나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농담처럼 이런 말을 하게 될 때가 있다. 세상 일에는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것도 있다는 사실을 몸소 체득하게 된 때부터 자주 이렇게 말을 하게 됐는데 특히 자기 분야에선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면 이런 생각이 절로 든다. 아무리 노력해도 천재성을 타고난 사람들을 보통 사람들이 따라잡기는 힘들어 보인다. 작곡가 모차르트는 14살에 이미 한 번 들은 교향곡 악보를 외워서 그렸고 수학자 가우스는 10살에 등차수열을 관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바쳐도 이루기 힘든 것들을 10대 때 이미 이뤘다고 하니 놀랍기만 하다. 한편으로는 질투가 나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을 계속 불평하기보다는 불편한 진실을 일찌감치 받아들이는 편이 낫다는 것을 깨달았다. 영국 문학가 세뮤얼 존스는 하루에 3시간씩 걸으면 7년이면 지구 한 바퀴를 돈다고 했다. 사람마다 체격이나 걸음걸이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뭐든 포기하지 않고 부단히 노력만 한다면 의미 있는 수치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일 것이다. 예를 들어 1년에 2권의 책을 쓸 수 있는 작가는 평생 100권 이상의 책을 한 달에 한 점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화가는 평생 500점 이상의 그림을 남길 수 있다. 별과 해바라기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살아생전 돈을 받고 판 그림은
한 점밖에 되지 않았지만 무려 2,000점이 넘는 그림을 남겼다. 비록 이런 노력이 당장은 사람들 앞에서 빛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꾸준함을 꾸준히 지속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그 사람의 인생을 빛이 잃지 않도록 도와준다. 감사합니다.